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영수와 미자 부부. 그들의 거실엔 늘 따뜻한 햇살과 웃음이 머물렀습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풍요로움을 가집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66세 영수와 미자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다. 자식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남들에게 흉 보이지 않으려 아등바등 버티며 여기까지 왔다. 정년퇴직을 맞은 영수는 오랜만에 한숨 돌리며 이제는 좀 여유를 누려도 되겠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퇴직금과 평생 저축한 돈, 그리고 조그만 시골 땅까지 합치면 꽤 든든한 재산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정년퇴직 파티를 하고 있었다. 거실엔 아버지를 위한 효도 통장이라고 적힌 케이크가 놓였고 자식들은 축하한다고 웃으며 잔을 들었다. 영수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벅차올랐다. 내가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자부심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앞으로 남은 노후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혹시라도 병들면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식들은 과연 잘 자신들을 돌봐줄지 알 수 없었다. 미자는 불안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남편 손을 꼭 잡았다. 파티가 끝난 뒤 아들 준호가 은근히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관리는 저한테 맡기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지내시면 됩니다. 요즘 세상에 노인들이 사기당하기도 쉽고 차라리 제가 맡아서 불려드리면 어떨까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영수는 당황스러웠다. 평생 자신이 직접 은행 다니며 꼬박꼬박 관리한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이 하는 말은 그럴듯했다.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보고 아버지는 그냥 편히 계시면 된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보았다. 여보, 요즘 세상 우리보다 젊은 애들이 더 잘 아니까 준호가 도와준다는데 한번 맡겨보는 게 어때요? 영수는 망설였다. 돈이란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땀과 젊음과 인생이 녹아든 증표였다. 하지만 자식이 하는 말인데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들이 늙어간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다. 영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정말 이 돈을 맡겨도 괜찮을까?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수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그래, 준호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늙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니 젊은 애가 맞는 게 낫겠지. 그 말에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에게 재산을 보여주고 맡기는 것이 부모로서 신뢰를 주는 일이라 여겼다. 그 주말 가족들은 은행에 함께 갔다. 영수는 은행 창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건 지난 세월이었다. 새벽부터 막노동하러 나갔던 날들, 허리 굽혀 농사 짓던 여름, 자식들 학원비 마련하느라 자신은 한 푼도 쓰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희생이 통장 안 숫자로 변해 있었다. 그 숫자를 이제 아들에게 넘기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자신감 있는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히 불려서 더 든든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에 영수는 어쩐지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애한테 의지할 때가 됐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준호는 점점 부모와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재산 얘기를 꺼내면 잘 굴러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다. 어느 날 미자가 전화를 걸어 이번 달 생활비 좀 줄 수 있니? 하고 묻자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지금 돈이 다 투자 중이라 현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날 저녁 영수와 미자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국만 떠먹었다. 두 사람의 눈빛엔 깊은 불안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영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괜히 돈을 맡긴 게 아닌가?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옛 친구를 만난 영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털어놨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야, 너도 그랬구나. 나도 얼마 전에 아들한테 맡겼다가 쪽박 찼어. 요즘 세상 믿을 게 못 돼.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야. 그 말이 영수의 가슴을 콕 찔렀다. 설마 우리 준호가 그럴 리가 하면서도 어쩐지 그 불길한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돈을 잃는 게 무섭냐? 아니면 자식을 잃는 게 무섭냐?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워진 어느 날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다. 오랜만에 아들이 들어서자 미자는 반가운 얼굴로 국을 덜어주며 말했다. 그래, 요즘은 얼굴 보기가 힘들다. 밥이라도 좀 먹고 가라.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순간 영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슨 말이냐,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투자가 잘못돼서 돈을 다 잃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미자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떨어뜨려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울렸다. 영수는 말문이 막힌 채 아들을 노려보다가 겨우 입을 뗐다. 뭐라고? 내가 다 날렸다고?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처음엔 잘 될 줄만 알았어요. 친구가 확실한 투자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근데 상황이 뒤집히는 바람에 저도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내가.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주먹을 떨었다. 이 자식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나 해? 내 허리 휘어져라 이래서 모은 돈이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나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준호의 눈빛엔 뉘우침보다는
두려움과 회피가 더 크게 비쳤다. 그날 밤 집안은 무너진 성벽처럼 침묵에 잠겼다. 영수와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눈을 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우리는 왜 이토록 어리석었을까? 왜 자식에게 모든 걸 내맡겼을까? 며칠 뒤 은행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확인한 영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잔고는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건 얼마 안 되는 연금과 작은 집 한 채뿐이었다. 마을 사람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영순의 아들한테 돈 맡겼다가 몽땅 날렸대. 뒷담화는 칼날처럼 부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미자는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고 영수는 매일 술에 의지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자식을 향한 믿음이 깨졌다는 사실이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안 공기는 싸늘해졌다. 난방을 틀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조차 불편할 만큼 날카롭게 울렸다. 영수는 매일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쥔 소주잔은 늘 반쯤 채워져 있었고 빈 병들이 부엌 구석에 쌓여갔다. 미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여보, 그만 좀 마셔요. 술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끝났어. 내 인생, 우리 노후 다 망했어.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미자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지.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에 영수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내의 말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다. 내가 왜 그때 도장을 찍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아들에게 속아 넘어갔을까? 반면 미자의 원망은 점점 남편에게 향했다. 당신이 고집 부렸으면 안 맡겼을 수도 있잖아. 당신이 허락하니까 준호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라고? 나만 잘못이란 말이야? 당신도 그날 같이 도장 찍었잖아.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목소리는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었고 작은 거실은 전쟁터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미자는 홀로 방 안에 앉아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하나님, 제발 이 집안을 지켜주세요. 돈은 없어도 좋으니 우리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침이 오면 현실은 그대로였다. 냉장고 속은 점점 비어갔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책상 위에 쌓였다. 둘은 생필품을 아끼기 시작했고 외식은커녕 고기 반찬도 보기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더 괴로운 건 준호의 태도였다. 그는 처음 며칠은 미안하다며 찾아왔지만 곧 발걸음을 끊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부모로서 느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영수는 길을 걷다 동네 사람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집 노인네들 아들한테 재산 다 털렸다지. 불쌍해라.
그 말은 영수의 귓속에 모처럼 박혔다. 그는 집에 돌아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다시 시작해야 해. 미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다시 시작. 우린 이미 늦었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이불 속에서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서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깊은 흐느낌이 방 안을 메웠다. 봄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던 어느 날 영수와 미자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거의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밥상에 놓인 된장국은 김조차 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숟가락질 소리는 메마른 집안에 덩그러니 울렸다. 준호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자는 아들의 집 앞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웃이 전해준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아드님이 이사 간 지 꽤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미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겨우 집에 돌아온 그는 영수 앞에서 흐느꼈다. 여보, 준호가 우리 버리고 떠난 것 같아.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을 움켜쥘 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텨온 남자가 노년의 끝자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장을 보러 가면 수군거림이 뒤따랐고 회관에 나가면 동정 어린 눈빛이 따라왔다. 미자는 점점 밖으로 나가는 일을 줄였다. 영수도 술집 대신 집에서만 술을 마셨다. 집안 공기는 점점 눅눅해지고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결국 부부는 서로에게까지 원망을 쏟아냈다. 당신이 고집을 부렸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먼저 아들 편을 들었잖아. 나 혼자라면 끝까지 막았을 거야. 말은 독이 되었고 상처는 깊어졌다. 서로를 위로하기는커녕 상처를 핥히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나 그 싸움조차 오래가진 않았다. 기운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전기요금이 밀려 전등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가 평생 모은 게 이렇게 사라질 줄이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단 말인가? 그날 밤 미자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이제 준호는 없는 셈 치고 살자. 기대하지 말자. 그 애는 이미 우리 마음에서 떠난 거야.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무겁게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만히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마지막 버팀목임을 깨달았다. 세상은 등을 돌렸고 자식마저 떠났다. 남은 건 고단한 몸과 텅 빈 통장, 그리고 꺼져가는 희망뿐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는지도 몰랐다. 어느새 세월은 다시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들은 푸른 잎을 틔웠지만 영수와 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에 갇혀 있었다. 집안은 적막했고 그 적막 속에서 작은 한숨과 흐느낌만 메아리 쳤다. 영수는 날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며 시간은 흘러갔다. 미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같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손으로 뭔가 다시 시작해야지. 아무것도 없더라도. 영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 고생으로 거칠어진 손.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 준호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 힘으로 다시 살아보자.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오래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했다. 마치 오래전 신혼 시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그리던 때처럼. 시골에 남은 밭이라도 다시 갖고 볼까? 그래, 힘들어도 땅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지. 그들의 목소리엔 여전히 피곤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다. 며칠 뒤 부부는 직접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갔다. 허리가 굽고 손발이 느려졌지만 흙을 만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흙냄새와 땀방울이 오래된 상처를 조금은 덮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이웃의 시선은 여전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이 몰려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버텼다. 어느 저녁 미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가진 건 이제 이 밭이랑 서로뿐이네. 그런데 그게 전부라 해도 나한텐 충분해. 영수는 가만히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그래,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우리 둘이구나.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다. 돈은 사라졌지만 인생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아직 자신들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오래간만에 부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영수와 미자의 밭은 점점 푸르게 물들었다. 초라해 보였던 텃밭에 오이와 상추가 자라고 고추와 토마토가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땅을 매만지며 땀을 흘렸다. 처음에는 힘들어 쓰러질 뻔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다시 살아났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다. 하루하루 새순이 돋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며 부부는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여보, 이거 봐. 고추가 이렇게 빨갛게 익었어.
미자가 흙 묻은 손으로 고추를 따며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빛을 머금은 얼굴이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망한 게 아니었구나. 다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잊고 있었던 거지. 작은 밭에서 거둔 채소는 이웃과 나누기도 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다. 역시 영순의 부부는 부지런하다는 말이 돌았고 동네 어르신들은 텃밭에서 얻은 채소를 받아들며 웃었다. 부부는 그 웃음을 보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생활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밭에서 얻은 채소 덕분에 끼니는 든든했고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 작은 수입도 생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장난 줄 알았는데 아직은 살아볼 만하네. 미자가 옆에 앉아 미소 지었다. 우리 둘이 있잖아. 그게 가장 큰 재산이야. 그 말에 영수는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어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온기가 느껴졌다. 가을이 되었을 때 부부의 밭은 풍성한 결실로 가득했다. 자자루가 쌓이고 들깨와 콩이 햇볕에 말라갔다. 수확을 마친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노후 자산이구나. 자식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영수와 미자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서로를 붙들고 땅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기로 했다. 겨울이 오기 전 부부는 작은 장독대 옆에 화분을 놓았다.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 있었다. 미자는 그 새싹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여보 봐요. 우리도 저 새싹처럼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인생이지.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재산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인생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프시지 않고 오랫동안 넉넉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님, 어머님 늘 응원하겠습니다.